일단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70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교육용 종료시키세요. 교육용 종료시키시고 그 바탕화면에 보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거기 밑에 보시면 102회 있으실 거예요. 102회.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들어가시면 몇 회 있으세요? 102회 있으실 거예요. 없는 분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로 연습할 거냐면 기출문제로 연습을 할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할게요. 내일까지.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A형, B형 답안이라고 있는데 당연히 이건 시험장 가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겠죠. 이게 있으면 최고인데 맞죠? 답안이. 근데 시험장 가시면 여기 3교시라고 보이세요? 거기 들어오세요.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거에 아니 더블 클릭하세요. 아 잠시만요. 여기 밑에 이거 아니요. 거기 이렇게 사진이 밑에 있어요. 그다음 위에 3교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앞에 보시면 시험장 가시면 USB 줍니다. 그 USB에 요거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설치하는 거예요. 텍스라고. 근데 이거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거 깔려 있어야 됩니다. 교육용. 그래서 여기 텍스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한 박자 느려서 제게 얘 누르시면은 요게 뜰 거예요. 그리고 수험 번호는 여기 있어요. 그 매 회차마다 지금은 제 걸로 보시면 돼요. 매 회차마다 여기 설치 관련된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수험 번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2 치고 1을 그냥 계속 치세요. 여기에다가 2 치고 1을 그냥 계속 치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만 몇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2로. 그래서 2, 1, 1, 1, 1, 2인데 1이 둘레 여섯 7개기는 해요. 근데 귀찮아서 저는 그냥 1로 다 놓고 마지막만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치세요. 본인 이름 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얘기하세요. 봐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설치 누르세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그 본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없구나. 여기 있겠구나. 여기 첫 장 위에 뭐 A형인지 B형인지 써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A형 받으면 A형 체크하시면 되고 B형 받으면 뭐 체크하시면 돼요? B형 체크하시면 돼요. 참고로 A형과 B형의 차이는 이론 순서만 달라요.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이제 뭐 A형 1번에 있는 이론 문제가 뭐 B형 6번 이런 식으로 순서만 다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우린 그냥 연습 때에는 A형으로 할게요. 그래서 A형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여기 있어요. 8245. 그래서 감독관 확인 번호에다가 8245 치고 엔터 치시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감독관 확인 번호는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알려주는 순간 사람들 들어가서 문제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앞에다 써주거나 불러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받고 들어가시면 요렇게 떠요. 요게 이제 시험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교육용이랑
시험용이랑 차이가 뭐냐면 여기 밑에 눌러보세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누르면 여기에다 체크하는 거예요. 네, 뭐 컴퓨터용 사인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볼펜은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시험지하고 USB에다가 볼펜으로 수험번호랑 이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볼펜은 가져가는데 컴퓨터용 사인펜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론 푸시고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조회 했었잖아요. 조회는 요 밑에다가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USB로 내면 USB로만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당일날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시험지 갖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8시 늦으면 9시쯤에 가다반이 떠요. 네. 그러면 그거 보고 채점하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붙었을지 떨어졌을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무슨 저장이라고 있죠? 답안 저장. 예, 요거 마지막에 꼭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거 누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컴퓨터는 답안 저장이 되게 빨리 되는 컴퓨터도 있고 답안 저장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컴퓨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들어온 다음에 닫기 누르고 얘를 한번 누르세요. 그냥. 그리고 이론이나 분계 풀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답안 저장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보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간혹가다 감독관 잘못 만나면 답안 저장하는 시간까지 답안 저장하다 USB 뽑은 경우가 있대요. 실제. 네. 근데 저 그거 왜 뽑았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설마 감독관이 그냥 가서 뽑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시간 지났으니까 저장하고 빨리 내세요 이런 얘기를 몇 번은 했을 거라고요. 왜냐면 그냥 뽑았다간 그 감독관 욕밖에 안 먹잖아요. 저도 감독관을 해봤지만. 그래서 예전에 누가 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감독관이 USB 뽑아버렸다. 근데 항상 글 올릴 때는 자기 유리하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론을 풀 건데 이론 풀고 나서 꼭 여기에다 체크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열려 있으면 여기 안 눌러집니다. 그래서 15개 다 풀고 나서 여기 들어오셔서 체크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이거 열어놓고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F 하려고 그래.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그래서 그 15개 다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셔서 뭐 하세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까지 하세요. 그래서 교재는 70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회차는 102회입니다. 그래서 709페이지에 102회. 그래서 이론 있죠. 이론 11시 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이론 푸시고 그 다음에 다 푸신 분들은 그 이론 답안 작성에다가 체크도 좀 해주세요. 풀어보세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풀 때 이론이 15문제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15분 안에 끊어야 돼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요거까지 꼭 넣으세요.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죠? 그거까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 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래 판료소. 그래서 결론은 붕괴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1번 보시면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1000만원, 자본에 뭐요? 증가.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원재료 샀죠. 3천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현금 3천만원 자산 감소.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주택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하다. 그러면은 뭐 몇 년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대여금. 그래서 짧으면 단기, 길면 장기예요. 그래서 1억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줬죠. 보통예금 1억
자산 감소.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약속금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어음 줬으니까 지급어음 부채 증가.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우리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150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50개를 팔 건데 무슨 법으로 팔 거라고요? 선입선출법. 그러면 5월 6일 거에서 150개를 팔면 됩니다. 그러면 5월 6일 거에서 몇 개 남죠? 50개 남겠죠. 그래서 50개 곱하기 그 다음에 200원짜리가 남겠죠.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10,000원. 남은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몇 개 갖고 있었죠? 몇 개 샀죠? 100개 샀죠. 그 다음에 얼마에 샀어요? 300원. 그러면 얼마 되죠? 3만원. 그래서 10,000원에다 3만원 더해서 얼마예요? 4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열심히 여기에다 치세요. 그러면 일단 컨트롤 F 개발비. 그러면 개발비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에 경상연구 개발비. 얘도 500번대 나오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소모품비. 그러면 소모품비도 소모품비도 영업에 아니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번 남아요? 3번 남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건 요렇게 푸는 거예요. 3번은 프로그램에 없어요. 근데 1번 2번 4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은 개발비는 무형자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는 얘는 개발비 얘는 5도 있고 8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도 500번대 있고 몇 번대 있죠? 800번대 있죠? 그래서 우리가 500번대 그러면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800번대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4번 아니니까 몇 번 남아요? 3번 남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요 문제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보시면 1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모두. 그래서 1번은 모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는 왜 감가상각 안 하냐면은요, 우리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 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모두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 아니고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금액으로 얼마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는 시시때때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화폐성 자산이 아니고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산이 되려면 이렇게 적어드리는 게 낫겠다.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효익이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무자가 무슨 무자예요?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은 붕괴 문제입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시장성 있는 2월 1일 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단기간 보유. 그래서 시장성 있으면 단기매매 증권. 단기간 보유하니까 뭐요? 단기매매 증권이죠.
그 다음에 요거 맞추시려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5번은 이거 제가 앞으로도 몇 번 더 적을 건데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 원가 처리.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 수수료 비용. 구가 영업 외예요.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비용.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걸 알아야 돼요. 왜요?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 주식 문제 절대 좋은 문제 아닙니다. 만만치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결론은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거기 보시면 100주에 4,200원. 아이고. 그러면 42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42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수수료 2만 원이 발생했대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요? 2만 원. 뭘로 줬는지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현찰로 하세요. 자산의 감소. 왜냐면 솔직히 얘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차변만 할 줄 알면 되지. 요게 2월 1일 분개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보시면 요거를 얼마에 처분했대요? 4,300원. 그럼 일단 단기 매매 증권 내가 산 거는 42만 원에 샀는데 얼마 받았다? 43만 원 받았다. 맞죠? 그러면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42만 원짜리를 43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판 거 뭐라 그러냐면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잠시만요.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분개할 줄 알아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1번 맞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얼마요? 만원.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잖아요. 수수료 비용. 근데 왜 3번이냐면 여기 보세요. 비용 얼마죠? 2만원이죠. 수익 얼마예요? 만원이죠. 그러면 번 게 많아요? 쓴 게 많아요? 쓴 게 많죠. 쓴 게 많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손실 만원이 맞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만원이 뭐한다? 줄어든다. 왜냐면 이익 난 게 아니라 손해봤잖아요. 왜냐면 번 거는 만원 벌었는데 쓰기는 얼마 썼어요? 2만원 썼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절대 좋은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은 요거 잘 나오진 않는데 요거는 이거를 외우셔야 맞출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인데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 처리예요.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부채라는 건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당의 의무를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맞습니다. 우리 부채가 풀려면 돈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당의 의무의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갚아야 되느냐 이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 우발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송이라는 건 100%는 없어요. 왜냐면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죄 같은데 무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소송 관련돼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는 회계 처리를 못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송이 잘못되면 우리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송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하게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 처리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석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주석은 그냥 글씨로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어떤 거 관련돼서 소송 중이고 어떻게 되어 있고 뭐 항소 중이고 이런 식으로 글씨로 적는 걸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발 그러면 주석입니다. 요거는 죄송한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는 한 3, 4년에 한 문제 정도? 회계 쪽에 나올 때도 있고 세무 쪽에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본. 그래서 자본 그러면 누구 거예요? 회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회사는 사장님 거. 그래서 자본이 많으면 그 회사가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 1번 보시면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맞아요. 그 다음에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잘 봐두세요. 우리 자본은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뭐요? 자본. 그래서 자산이 얼마나 있고 그 안에 부채가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걸 다 뭐라 그래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하고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자본금 구할 때 기본적으로 자본금 구할 때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죠? 액면가액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에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붙기 때문에 시가총액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근데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자본 관련돼서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안 봐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출총 이익하고 영업이익.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하나는 공식을 외우세요. 그 다음에 나는 공식 못 외우겠어. 그러면은 두 번째 알려드리는 거라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요거를 외우시든가 아니면 여기로 가세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면 우측에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세요.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래서 누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뭐요? 영업. 요게 1에서 2 뺀다는 얘기예요. 1부터 2가 아니고. 그 다음에 3하고 4 빼면 영업이익.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제가 다음에 나올 때도 똑같은 얘기 할 건데 시험 문제 영업이익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공식 아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요 두 가지 물어봅니다. 영업이익 나오면. 그래서 지금 거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왜냐면 이 상거래 채권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그 다음에 요게 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좀 더 부연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나오면 공식을 아시든가 아니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오른쪽에 가면 있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기억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물어보는 게 공식 관련된 거 아니면 요거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말 그대로 판매와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월급 왜 줘요? 뭐 하라고? 일해서 물건 팔라고. 맞죠? 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이 외상매출금인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어제도 썼고 앞으로도 몇 번 더 쓸 건데
대손충당금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뭐라 그랬죠? 관리비. 그래서 판관비 맞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거기 보시면 상거래 채권 외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이나 미수금 얘네는 영업 외비용.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거래 이외의 대손상각비랑 이자 비용이랑 기부금은 다 영업 외예요. 왜냐면 영업과 관련 없잖아요. 우리 회사 이자 주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죠. 그 다음에 기부금, 우리 회사 기부하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죠. 그리고 시험장 갔는데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한 4, 5분 남았어. 근데 얘 하나 남았어. 그러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다 나오진 않는데 컨트롤 F하고 거기 네 번째 거 이자 비용 있죠. 다 나오진 않아요. 이자 비용 치면 얘는 나와요. 영업외라고. 맞죠? 그리고 여기 기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급여도 있어요. 퇴직급여 말고 이렇게 멀어 또. 아직 엔터가 잘 안 쳐져서. 저기요. 여기 있잖아요. 800번대 급여. 시간 남았는데 못 풀겠어. 그러면 컨트롤 F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플러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9번의 정답은 2번이세요.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무슨 원재료요? 기말 원재료. 그러면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1번은 왜 아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있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일단은 앞에 보시면 1번이 아닌 이유는 우리 왜 또 안 돼 얘는. 이거 기억나세요? T자 외웠던 거. 제공품.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그 다음 뭐요?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기 1번하고 3번하고 바뀌었어요. 몇 번하고 몇 번하고 바뀌었다고요? 1번하고 3번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 아닌 이유. 참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4번에 저게 빠졌어요. 이게 제품 매출원가인지 상품 매출원가인지 안 나와 있죠. 맞죠? 만약에 이게 상품 매출원가면 공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뭐요?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그러면 4번도 맞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위에 보시면은 가장 옳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려면 그냥 매출원가라고 나오면 안 돼요. 무슨 원가라고 나와야 돼요? 제품 매출원가라고 나왔으면 4번도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그렇죠. 그것도 있죠. 예, 그것도 있고.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틀렸죠. 예, 그래서 보실 때 항상 저거 잘 보셔야 돼요. 가장 맞은 거.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보시면 4번은 답이 되려면 앞에가 플러스고 뒤에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예. 그래서 원가에게는 잘 풀고 싶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종합.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개별은 뭐 한 거예요?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에 여기까지 써야 되겠구나.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번 주 목표는 5개긴 한데 시험 때 목표는 10개 이상입니다. 10개 이상 맞으셔야 합격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완산량.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 그냥 답만 삐쭉 쓰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험장 가서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종합은 공정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개별은 원가 보고서 작성하고 개별 맞죠?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입니다. 왜냐면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이런 것들은 비싼 쪽보다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싼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면 어떻게 구하죠? 1 플러스 뭐요? 말. 그 다음에 재료비는 무슨 투입? 초기의 투입. 초기의 투입이 모두 투입이에요. 초반에 다 넣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무슨 투입이라고 해도 해요? 모두 투입, 전부 투입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무슨 발생이요? 균등 발생. 그럼 거기 보시면 완 몇 개요? 완 300개. 말 몇 개요? 200개. 그러면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균등 발생했을 때는 300개 더하기 200개의 몇 프로요? 50%. 그래서 몇 개 나오죠? 400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실무 가시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실무 가시면은 이런 걸 뭐하러 해요? 이론에서는 하는데 실무에서 왜 안 하냐면 이거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2개지만 중요한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비싸게 많이 팔자. 그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안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이론에서는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건너뛰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그 다음에 배부.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3가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어떨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함으로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1번이에요. 저것 때문에 틀렸어요.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전이라는 건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맞아요. 완전히 고려해서 배부하는 건.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순위. 순서 나오면 무조건 단계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용역 제공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배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가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단계 가장 부정확한 게 뭐예요? 직접.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요거는 2번, 3번, 4번이 맞아서 1번이에요. 라고 역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면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면제라는 건 발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최근에 내신 분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요거 회계세무에 종종 내는데 일단 1번의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공급은 면제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원래 누구랑 누구랑 주고받는 거죠? 국내 거래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죠. 맞죠?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금계산서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잠깐 어디 보시냐면 저기 702페이지 3번 봐보세요. 저희 좀 전에 풀었던 거. 네, 702페이지 보시면 3번 있어요. 네. 702페이지 3번이 매출의 수출이거든요.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문 아무리 눈 씻고 쳐잡아도 뭐가 없죠?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제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국내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 회사는 국내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자판기 영수증 발급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우리 자판기에서 음료 같은 거 먹잖아요. 아니면 커피 같은 거 먹고 영수증 나오는 공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없냐면은 국가에서 발행하지 말라고 면제시켜 놨어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4번에 일단 간주에다 밑줄 치세요.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번도 가짜거든요. 네,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어요. 요건 이제 추가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번에 쪽지 시험 봤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인데 세무 때 요거를 좀 계량해서 외울 거예요. 자가 공급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유일하게 간주 공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넘기는 것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발행이 가능하냐면 타 사업장도 어쨌든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뭐가 되냐면 나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상대방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요즘에 좀 잘 내는 편입니다. 요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의 간주임대료는 요번 주에 볼 건데 간주임대료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자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기 뉴스나 신문들에서 열심히 집값 올리려고 노력들 하시더라고요. 살 집 사는 거는 괜찮은데 투자할 집 사실 분들은 진짜 고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옛날처럼 돈 벌기는 힘들어요. 옛날엔 이런 게 가능했어요. 뭐가 가능했냐면 제 동생도 잘 팔았으면 한 5천 이상 벌 뻔했는데 빌라 조그만 거 있었거든요. 옛날에 2천만 원 막 이랬어요. 2천에 사서 5천에 팔았나?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너무 비싸요. 살 때부터. 옛날에는 살 때 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쉽진 않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돈 벌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난리잖아요. 초등학교가 몇 개가 없어지냐. 서울도 지금 뭐 1학년이 뭐 몇 명밖에 입학 안 한 데들도 있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값이 오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인구가 많아야 돼요. 살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인기 있는 지역 빼놓고는 집값 다 떨어져요. 그래서 집 사실 분들은 사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역 주변으로 사세요. 제가 봤을 때 집값 가장 안 떨어지는 지역은 역 주변은 그나마 덜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할 때 역에서 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차 끌고 다니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역이나 이런 쪽에서 먼 지역부터 아마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저도 역에서 가깝냐 뭐냐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 역 가까우면 출퇴근하기도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외우라 그랬죠. 이거 맞추려고 외우라고 한 겁니다. 공급 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공급연월일 아니에요. 작성연월일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1번 은근 잘 나와요, 지문에. 근데 유일하게 다 공급으로 시작하는데 날짜만 작성연월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그리고 앞에 봐주세요. 보시면 면세 종류도 잘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면세 나오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적어 드릴 거예요. 불완전 면세 제도고, 그 다음에 면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가 더 붙어버리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10원이라도 더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역진성이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똑같이 그 1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내는 세금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평등한 거고, 세법은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 근데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아예 안 걷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이분이 나오셔야 돼요. 면세가 되려면. 뭐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 메인 매출 전표 붕괴할 때 이거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면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은행은 면세예요. 왜냐면 우리가 은행 가서 일 본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금 띄고 그러면은 우리 은행 일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보겠죠. 그래서 은행 일반적으로 면세. 그 다음에 교육도 면세입니다. 근데 그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바뀔 건데 언젠가는 사교육 관련돼서 다 과세로 돌릴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국가에서 발표는 했어요. 근데 현재는 아닌데 나중 되면 다 과세로 돌릴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세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땡이거든요. 우리 담배 가격 올릴 때 국민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원비에다가 부가가치세 내세요 할 때에는 이 얘기 할 거거든요. 사교육을 때려잡겠다. 개코 같은 얘기입니다. 사교육 못 때려잡아요. 저희 꼬맹이만 해도 지금 사교육비로 나가는 게 9살인데 한 40만 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큰 거 아닙니다. 조금 시키는데 그만큼이에요. 사교육 때려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욕할 건데 모든 학교를 다 기숙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학교에다가 장박아 놓고 언제 나오냐면 개교기념이라고 생일날 그때 빼놓고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이 잡히겠죠. 왜요? 사교육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상은 사교육은 못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학원비들이 다 과세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요 분만 과세예요. 운전면허. 그리고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꼭 따십시오. 취업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고속철도는 과세예요. 전철은 면세예요. 전철은 면세인데 고속철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KTX. 그래서 KTX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시면 부가세 얼마 이렇게 찍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인데 요거 어차피 세무 때 할 건데 간단하게 한 번만 할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요 건물은 상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고 빌리는 걸 뭐라 그러죠? 임대라고 해요. 근데 얘는 외우셔야 돼요. 토지는 솔직히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저도 이게 딱 왜 그런지는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토지는 매매는 면세인데 임대는 과세입니다. 근데 매매가 면세인 이유는 뭐냐면
땅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죠. 맞죠? 네. 그리고 이거 일반적으로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면세, 근데 빌려주는 건 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솔직히 딱 안 떨어져요. 왜냐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닌지라. 그리고 가격도 비싸긴 하잖아요. 네, 비싼데 사고 파는 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되고, 여기부터는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상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도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니까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러면 그냥 큰 평수 생각하세요. 30평 넘는 거. 네, 이게 28평형까지인가 26평형까지인가가 국민주택 규모인데, 어쨌든 앞에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다는 얘기는 큰 집이죠. 큰 집이면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래서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우리가 임대 왜 살아요? 돈이 있어서 없어서. 그래서 뭐예요? 면세. 작은 평수 왜 살아요? 돈이 많아서 부족해서. 그래서 면세. 왜 월세 살아요? 돈이 뭐해서요? 부족해서. 라고 연결하시면 그나마 얘네는 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얘는 그냥 외우라고 하기는 해요. 왜냐면 토지는 비싸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둘 다 과세일 것 같은데 사고 파는 건 뭐예요? 면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면은 주택 임대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주택 임대. 맞죠? 그러면 둘 다 뭐예요? 면세. 그래서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에 저기 실무 볼게요. 그래서 실무 나머지 또 볼 겁니다.